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주차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오늘 주제는 연말정산이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님들이 많이 또 급여 소득자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걸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었어요. 연구실에서 찍어서 올렸는데 제 구독자 숫자로는 한 300회 이상 조회되면 엄청난 조회수거든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조회된 게 지금 1000회 넘은 게 하나 있는데 연말정산이 그때 300회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직접 강의로 찍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게 됐습니다. 어제 또 오늘이죠.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한국도 축구가 이렇게 극적으로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데 안타까운 점은 또 만나는 상대가 또 브라질이라는 점, 이런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대단하게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이겨가지고 제 바람이 통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항상 어제 저희 와이프가 당신 자야 이긴다고 솔직히 자는데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니까 골을 넣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 아파트 단지는 너무 매너있는 사람만 사나 봐. 다 조용하길래 나는 당연히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스마트폰으로 결과를 봐야 되는데 너무 이게 불안한 거 이게. 제가 딱 일어났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를 보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졌구나 생각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축구 이겼냐니까 이겼대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니까 잘하고 해서 자기가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극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연장전 추가 타임에 여러 가지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음고생했던 또 손흥민 선수도 어시스트를 극적으로 했고 몸이 안 좋았던 황희찬 선수도 이렇게 회복하는 걸 했고 또 이강인 선수도 또 뭔가 아주 적절하게 어시스트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스포츠라는 것은 그래도 공은 둥글다. 그런 걸 느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게임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불편했던 스트레스 푸시고 또 새로운 2023년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합소득과 연말정산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꼭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를 떠먹여주는 세법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세무사가 있어요. 떠먹여주는 세법 세무사인데 제가 봤던 연말정산 유튜브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무려 12강으로 쪼갠 하나에 한 15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한 10번 정도를 봤을 거예요. 10번 정도. 이것을 근데 이제 그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교환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지 않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완벽하게 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종합소득과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해법을 얻으시는 시간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종합소득과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 번째 시간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아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을 다 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소득이라는 건 여러분들 벌어들이는 거죠. 소득의 종류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 왜 종합소득이냐면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은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이죠. 일을 하는 사업가는 사업소득이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그래서 우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또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합친 걸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영구 지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자니까 근로소득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또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 본인이 임대소득하면 사업소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 이것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해서 이걸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있는 저도
교수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약간의 또 사업소득 강의라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 그다음에 강의료가 또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연말에 연말정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을 5월달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과세가 있고 두 번째는 분류과세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사거나 팔게 되면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1년에 매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몇 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해서 분류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소득에서 포함이 안 되니까 그냥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해 내년도부터 원래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분류과세에 들어가지만 현재 시행이 보류됐기 때문에 뺐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리과세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4%인데 뭐 9.9%라든지 이렇게 뭐 좀 고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분리과세가 있을 때 이렇게 크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우리는 오늘 종합과세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종합과세냐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가지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제 이제 그 기억을 잠깐 더듬으면 저는 이제 위로 누님들이 있어요. 위로. 근데 누님들이 옛날 이제 매형들하고 이제 연애를 할 때 저희 매형들이 이제 처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 혜태 종합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한 일인데 그 매형이 가기 전에 그 종합 선물을 뜯어가지고 서로 막 나누려고 했던 그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면 뭐 새우깡도 들고 이제 새우깡이라 뭐 여러 가지 과자들 비스켓도 들어있고 캐러멜도 들어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종합과세라는 것은 바로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과자 모은 게 종합 선물 세트인 것처럼 소득을 모은 것을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소득자라고 합니다. 소득자는 크게 4개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 두 번째는 사업소득자, 세 번째는 일용근로자, 네 번째는 기타 소득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세금을 신고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업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에게 미리 회사나 어떤 그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이 여러분들 그 월급 봉투에서 얼마씩 세금을 떼고 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미리 예비적으로 내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월 이제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내게 되죠. 사업소득자도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세금을 더 낸 게 있으면 돌려주게 되는 거고 세금을 덜 낸 게 있으면 환수를 하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용소득자나 기타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분들은 따로 정산하지 않고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서 본인 소득에서 3.3%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용소득자와 기타 소득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이 자기 소득 신고를 하게 되고 끝나게 되는 관점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연말정산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과세라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득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비용 공제를 해주고 거기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우리가 이제 이것은 금융소득이라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합쳐서 이거 종합소득금액이라는데 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세금을 다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물론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만 하겠죠. 종합소득 공제를 해서 나온 것이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세 표준에 우리가 세금을 곱해서 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총 8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곱해서 나온 것에서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세액공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총 이 사람이 내야 될 결정세 만약에 100만 원을 내야 된다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미 냈던 우리가 내가 원천징수를 연합적 원천징수를 했던 것이 있으면은 뭐 80만 원 냈다 하면은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80만 원 냈으니까 이 사람은 20만 원을 추징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 결정세액이 나왔는데 120만 원을 냈었다면은 20만 원을 돌려주는 환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로소득자는 2023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돼서 13월에 보너스를 낼 건지 13월에 재앙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근로소득자는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되면 본인이 받는 기본급, 상여금 이런 것들을 해서 세금을 떼기 전에 총 금액이 있죠. 자, 이 금액이 내 통장에 다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를 떼게 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떼게 되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뭐 건강보험 정산 이런 걸 해서 내가 세전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었는데 이 뗀 금액이 15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것은 35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모든 근로소득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연합적 원천징수를 해서 이것을 연말에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또 추징을 하는 단계가 우리가 연말정산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 해에 납부해야 될 세액을 계산해서 덜 납부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서 돌려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총 결정세액이 120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을 100만 원밖에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20만 원을 추징하게 되니까 이렇게 울상이 되겠죠. 내년 2월 달에. 반대로 총 결정세액이 80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을 100만 원을 냈다면 이 사람은 내년 2월 달에 20만 원을 환급받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약 70% 정도 환급을 받고 약 30%가 이렇게 추징을 하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다운받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이라는 이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가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신용카드를 지금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를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는지 또 내가 세금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그 10월부터 12월까지 예측하도록 해서 본인이 연말정산을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상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 걸 들어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신용카드를 한번 본 겁니다. 신용카드 제가 이제 연말정산을 받으면 신용카드는 자기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공제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고 추가로 우리가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까지 해서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소비를 많이 했다는 게 딱 드러나죠.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이미 저는 신용카드 공제 300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제가 추가로 공제받을 건 없고 제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어치를 쓰면은 전통시장 공제를 1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전통시장을 가서 써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공제가 지금 100만 원 한도가 남아있고 대중교통은 100만 원이 한도인데 제가 41만 4,480원을 썼다고 나왔으니까 58만 2천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9월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되면 대중교통이 오버가 더 되겠죠. 그 다음에 도서공연. 이 도서공연은 2019년도부터 새롭게 신설된 건데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영구 지점장이나 뭐 장영희 차장님 같은 분들 해당이 안 돼요. 여기 저는 해당이 돼도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이 7천만 원 넘는 사람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희들은 책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마라. 넷플릭스나 봐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공연해서 1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해서 경기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게 40%를 공제되는데 80%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 연말 12월까지 도서공연이나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활용하면 전에 사용 금액의 40%를 공제해줬는데 80%를 공제해주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보시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각각 100만 원씩 활용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내가 전통시장 100만 원 따로 쓰고 또 대중교통 100만 원 따로 쓰고 도서공연 따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합쳐서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로 이미 내 목표를 채웠다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와 있죠. 제가 신용카드 다 썼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들어가시면 내가 얼마나 활용했는지 하시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00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호서대학교에서 저의 원천징수에서 제가 세금을 내겠죠. 자, 세금을 냈는데 원래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누가 하느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학교에서 연말정산 해본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하게 되면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니까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을 빼게 되면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라고 해서 인적공제 뭐 여러 가지 공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 나면 세율이 나와서 이렇게 총 결정세액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다시 한번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해가지고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근로소득자로서 내가 급여만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올해 12월 말까지 원천징수된 것을 내년 2월 말에 연말정산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징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저처럼 다른 소득이 또 추가로 있는 사람은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돼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누구한테나 이렇게 공통된 프로세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림상으로는 좀 어렵지만 별로 우리 권대현님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아니 그냥 웃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따지고 보면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경비공제에서 세금을 내는데 연말에 한 번 내는 사람, 아니면 또 내년 5월달에 다시 가서 이것을 합산해서 내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 거고, 실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가 연말정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연말정산과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분화돼서 이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프로세스에서 종합소득공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